찰스 디킨스는 1812년부터 1870년까지 활동한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입니다. 그는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들을 통해 세계 문학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디킨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궁핍한 생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은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매우 생생하게 그려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올리버 트위스트, 데이비드 코퍼필드,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 그는 산업혁명기 영국 사회가 안고 있던 여러 모순을 예리하게 비판했으며 동시에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 즉 인도주의적 가치를 굳건히 옹호했습니다. 그의 글은 당시 사회에 대한 고발이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염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 원제는 A Tale of Two Cities로 1859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찰스 디킨스가 쓴 역사소설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이며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배경으로 장대한 서사를 펼쳐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문제, 사랑과 희생의 가치,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구원과 재생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시드니 카턴이라는 인물은 이 소설의 핵심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숭고함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혁명이라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인간성의 가치를 선명하게 부각시킵니다. 디킨스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문체와 극적인 구성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소설은 가장 좋은 시대이자 가장 나쁜 시대였다라는 매우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첫 문장은 인류 역사가 가진 모순적인 본질을 예리하게 통찰하며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제시합니다. 1775년 유럽 대륙은 거대한 격변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안개가 자욱한 템스강 위로 상업의 활기가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계급 간의 깊은 갈등의 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프랑스 파리는 루이 16세의 통치 아래에서 겉으로는 화려한 궁정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억압받는 민중의 분노가 마치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텔슨 은행의 충실한 직원인 자비스 로리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있던 알렉상드르 마네트 박사를 석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네트 박사는 젊은 시절 귀족인 에브레몽드 형제의 끔찍한 만행을 목격하고 이를 사회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오히려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수감 생활은 그의 정신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그는 오직 구두를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며 간신히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비스 로리가 파리의 한 포도주 가게 다락방에서 마네트 박사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네트 박사의 딸인 루시였습니다. 루시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리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급히 파리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딸의 재회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지만 마네트 박사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후 루시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깊은 사랑 덕분에 마네트 박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런던으로 돌아가 소호라는 지역에 정착했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루시의 순수하고 따뜻한 성품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두 명의 젊은 남성이 그녀에게
깊은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성은 찰스 다네이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귀족 출신이었지만 자신의 조상들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를 혐오하여 가문과 연을 끊고 영국으로 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네이의 실제 신부는 악명 높은 에브레몽드 가문의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문의 부끄러운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루시에게 순수한 사랑을 느꼈고 루시 역시 그의 진실하고 고결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두 번째 남성은 시드니 카턴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춘 유능한 변호사였지만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카턴은 스스로를 실망스러운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여기며 깊은 자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영혼을 가진 루시를 만난 후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선량함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턴은 루시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자기 모습으로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루시를 둘러싼 두 남자의 관계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찰스 다네이는 루시에게 정중하게 청혼했고 루시는 그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네트 박사 역시 다네이의 훌륭한 인품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네이가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시드니 카턴은 루시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과 동시에 자신이 그녀와 결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루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저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당신의 행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루시는 카턴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이 감동했지만 그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카턴에게 진정한 우정을 제안했고 카턴은 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찰스 다네이와 루시의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다네이는 마네트 박사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에브레몽드 가문의 후계자이며 마네트 박사를 감옥에 가두었던 장본인들의 조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마네트 박사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잊고 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다시 구두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루시는 아버지의 위태로운 상태에 깊이 우려했지만 다네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네트 박사도 결국 시간이 흐른 뒤 다네이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다네이가 그의 조상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며 과거의 죄를 속죄하려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1780년 다네이와 루시는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카턴도 결혼식에 참석하여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카턴은 루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제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 약속은 훗날 현실이 될 운명적인 예언이었습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는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생 앙트완 지구에서 포도주 가게를 운영하는 에르네스트 드파르주와 그의 아내 테레즈 드파르주는 혁명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마담 드파르주는 복수심에 불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족 계급에 대한 깊은 증오를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뜨개질을 하면서 앞으로 처형해야 할 귀족들의 명단을 자신만의 암호로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789년 7월 14일 마침내 바스티유 감옥이 민중의 손에 함락되었습니다. 억눌려왔던 민중의 분노는 거대한 힘으로 폭발했고 혁명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프랑스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드파르주는 바스티유 감옥을 수색하던 중 과거 마네트 박사가 자신의 감방에 몰래 숨겨두었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에브레몽드 형제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의 전말과 그들 가문을 향한 저주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에브레몽드 형제는 한 농민 가족을 상대로 잔혹한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젊은 여성을 강간한 후 저항하던 그녀의 남편과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마네트 박사는 이 끔찍한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려다 오히려 그들의 권력에 의해 감옥에 갇혔고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에브레몽드 가문의 모든 후손들에게 내리는 끔찍한 저주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담 드파르주는 이 편지를 읽고 복수심에 더욱 불탔습니다. 그녀는 에브레몽드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찰스 다네이를 반드시 처형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다네이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증오하는 모든 귀족 계급을 상징하는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다네이를 향한 집요한 추격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1792년 프랑스 혁명은 더욱 급진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자코뱅파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른바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단두대에서는 수많은 귀족들과 반혁명 혐의자들의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시민들은 언제 자신도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찰스 다네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에 남아있던 자신의 예타인 가베이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베이는 과거 에브레몽드 가문을 충실히 섬겼던 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이 일어나자 그는 반혁명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다네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베이를 구하기 위해 파리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루시와 마네트 박사는 다네이의 계획을 듣고 극력으로 말렸습니다. 지금의 프랑스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네이는 자신의 의무감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베이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것이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과거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네이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혁명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정체가 에브레몽드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즉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베이가 보낸 편지는 사실 함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네이를 프랑스로 유인하기 위한 마담 드파르주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다네이는 자신의 선한 의도 때문에 오히려 가장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네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루시와 마네트 박사는 즉시 파리로 향했습니다. 시드니 카턴도 그들과 함께 파리로 갔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루시가 겪는 극심한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마네트 박사는 혁명 정부를 찾아가 자신의 과거 경력을 내세우며 다네이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는 바스티유 감옥의 피해자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에서 다네이는 마네트 박사의 감동적인 증언 덕분에 기적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로 그날 밤 다네이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마담 드파르주가 과거 마네트 박사가 감옥에서 쓴 편지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마네트 박사 자신이 쓴 편지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위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편지에는 에브레몽드 가문의 모든 후손을 저주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고, 이는 다네이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마네트 박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쓴 글이 딸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실 인식 능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드니 카터는 자신만의 계획을 조용히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찰스 다네이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터는 감옥에 있는 다네이와 몰래 자리를 바꿔 자신이 그를 대신하여 처형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턴의 이러한 결심은 단순한 충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시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그를 더 나은 인간으로 변화시켰고, 이제 그 사랑을 자신의 목숨으로 증명할 때가 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카터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바르사드라는 이름의 감옥 간수와 접촉했습니다. 바르사드는 예전에 영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던 인물로 카터는 그의 숨겨진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카터는 바르사드를 협박하여 자신이 감옥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카터는 루시에게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마침내 감옥으로 들어가 다네이와 마주했습니다. 처음에 다네이는 카턴의 희생적인 계획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카턴은 그를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다네이, 당신은 루시와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을 낭비했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루시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카턴은 다네이에게 몰래 준비해 온 약을 먹여 기절시킨 후 자신의 옷과 그의 옷을 바꿔 입혔습니다. 그리고 바르사드의 도움을 받아 의식을 잃은 다네이를 감옥 밖으로 안전하게 빼냈습니다. 찰스 다네이가 무사히 탈출한 후 시드니 카턴은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감옥에 남아 처형을 기다리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루시와 다네이,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감옥에서 카터는 한 어린 재봉사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반혁명 혐의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터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형 당일 아침, 카터는 매우 평온한 마음으로 단두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루시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루시가 다네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그에게 마지막 순간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단두대에 오르기 직전 카터는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그에게 영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카턴이 남긴 마지막 말은 마치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좋은 일이다. 지금 내가 맞이하는 안식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 중 가장 좋은 안식이다. 이 말을 끝으로 카턴은 숭고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카턴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찰스 다네이는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루시는 나중에 카턴의 희생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숭고한 사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마네트 박사도 사위를 잃을 뻔했던 끔찍한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마담 드파르주는 다네이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런던까지 그들을 쫓아가 루시와 그 가족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시의 유모이자 충실한 동반자였던 미스 프로스의 용감한 행동으로 마담 드파르주는 저지되었습니다. 미스 프로스는 마담 드파르주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그녀를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스 프로스는 청력을 완전히 잃었지만 그녀의 희생 덕분에 루시의 가족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마담 드파르주의 죽음으로 다네이, 가족에 대한 모든 위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침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찰스 다네이와 루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은 시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시드니 카턴을 영원히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루시는 아이들에게 카턴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며 그의 위대한 희생정신을 가르쳤습니다. 마네트 박사는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는 카턴의 희생이 자신의 가족을 구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고 항상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자비스 로리는 여전히 텔슨 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이 가족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시드니 카턴을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했고 그의 숭고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공포 정치가 끝나고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혁명의 광기는 점차 가라앉았고 사회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남긴 깊은 상처는 오랫동안 남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시드니 카턴의 희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의 표현을 넘어서 인간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이는 기독교적인 구원관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찰스 디킨스는 카턴이라는 인물을 통해 사랑과 희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는 이처럼 혁명의 혼란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인간애와 희생정신의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한 위대한 작품입니다. 디킨스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훌륭하게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시드니 카턴이라는 인물을 통해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이기심에서 자기 희생으로 나아가는 인간 정신의 승화를 매우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흥미진진한 이야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과 악, 사랑과 증오, 그리고 절망과 희망이라는 영원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사랑과 희생의 힘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시드니 카턴의 가장 좋은 일과 가장 좋은 안식이라는 마지막 말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영원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